38쪽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프레임은 단어이다. 대상에 대한 정의가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프레임은 정의다 라는 말은 필연적으로 프레임은 단어다 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한 대상을 지칭할 때 어떤 단어를 사용하느냐는 단순한 어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그 대상에 대한 프레임을 결정하는 중요한 행위다. 미국 보수 진영의 싱크탱크 역할을 했던 프랭크 런츠는 보수 진영이 쓰지 말아야 할 14개의 단어라는 글을 쓴 적이 있다. 런츠는 어떤 단어들이 사람들에게 자동적으로 진보적 프레임을 유발한다고 주장한다. 14개의 단어들이 대부분 미국 실정에 부합하는 것이라 우리에게 바로 적용되기는 어렵지만 프레임과 단어의 관계를 실감해 보기 위해 그중 하나만 살펴보기로 하자. 런츠는 보수 진영에 undocumented workers 라는 단어를 쓰지 말라고 권한다. 미등록 이주 노동자를 뜻하는 이 단어는 주로 남미에서 미국 국경을 몰래 넘어온 노동자를 지칭한다. 런츠에 따르면 이 말에는 노동자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들도 보호받아야 한다는 진보적 시각을 자연스럽게 유발한다. 미등록 이주 노동자라는 단어에서 불법 체류자의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절차를 갖추지 않았으나 노동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보수 진영 사람들이 주장하는 중요한 논리 중 하나가 미국 국경의 안전인데 undocumented workers라는 단어를 가지고는 국경의 안전 문제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런츠는 undocumented workers 대신에 illegal 이게 뭘까요? illegal alliance illegal alliance 불법 체류자라는 말을 쓰라고 제안한다. 에일리언이네요. illegal alien 불법 체류자. 에일리언이라는 말은 외계인이라는 뜻도 있지만 국적과 관련해서는 다른 의미로 쓰인다. 비자를 받고 다른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일하면 합법 체류자, legal alien이고 비자 없이 체류하면 불법 체류자, illegal alien이다. 불법 체류자라는 단어를 쓰면 국경을 몰래 넘거나 배 밑에 숨어서 플로리다 해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떠올리게 되고 국경을 제대로 지켜야 한다는 보수적인 생각을 자연스럽게 유도한다는 것이 런츠의 주장인데 꽤 설득력이 있다. 프레임 싸움은 단어 싸움이다. 민주주의에 반대하는 연설을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주주의에 반대하는 연설을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위 두 질문은 같은 것을 묻고 있다고 보인다. 둘 중 어떤 질문을 던졌을 때 민주주의에 반대하는 연설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이 나올까? 연구에 따르면 답은 두 번째 질문이다. 금지는 매우 강한 단어다. 따라서 민주주의에 반대하는 연설을 금지해야 하는지 물으면 아무리 그래도 금지까지야 하면서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같은 질문인 듯 보이지만 실상 다른 단어를 사용하여 다른 프레임을 유도한 결과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를 지지하는 의견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전자보다는 후자처럼 질문하는 것이 유리하다. 어느 여중생의 재미있는 질문 하나가 인터넷에 올라온 적이 있다. 이 여학생은 무기공학과에 관심이 많아서 서울 소재의 한 대학의 사이트에서 그 과를 찾아봤는데 무기공학과는 없고 대신 무기재료공학과가 있었다며 두 학과의 차이를 알려달라고 했다. 그런데 그 질문의 마지막이 압권이다. 두 학과가 모두 무기를 만드는 학과로 알고 있는데요. 이쯤에서 웃지 않는 독자는 문과 출신인 것이 분명하다.
이 여학생은 무기공학과는 무기를 직접 만들고 무기재료공학과는 무기재료를 만드는 학과로 알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무기는 싸울 때 쓰는 병기가 아니라 유기, 올가닉의 반대 개념인 무기, 인올가닉이다. 세라믹쯤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그러니까 무기재료는 무기를 만드는 재료가 아니라 유기재료의 반대를 의미한다. 서울대 무기재료공학과가 생긴 해가 1983년이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학과는 그 해에 처음 생긴 것이 아니라 요업공학과라는 학과가 이름을 바꾼 것이다. 요업공학과, 무기재료공학과, 어느 학과가 더 매력적으로 들리는지, 어느 학과의 입학 점수가 더 높을지 따져보라. 이름을 바꿔서 이미지를 바꾼 것은 학과만이 아니다. 미국 국방부의 원래 이름은 Department of War였지만 지금은 Department of Defense다. 이름을 바꾸기 전에는 우리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평화적인 노력을 하는 부서이며 선제 공격을 하지 않고 공격받을 때 대응하는 이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효과가 없었다. 그런데 방어라는 뜻인 디펜스의 부서로 이름을 바꾸자 큰 노력 없이도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요즘은 빈곤 국가도 푸어 네이션이라는 단어보다 emerging nations, 개발도상국이라는 단어로 대체되고 있다. 죽은 후에라야 수령할 수 있는 보험이 사망보험에서 death insurance에서 생명보험 life insurance로 바뀐 것도 같은 사례다. 정권이 바뀌면 단어부터 바뀐다. 참여, 혁신이라는 말은 행복 창조라는 말로 대체되었다. 조만간에 이 용어들 역시 바뀌게 될 것이다. 단어를 바꾸지 않고서는 국가의 프레임을 바꾸기 어렵다는 것을 정치인들은 오랜 경험을 통해 터득하였다. 행정안전부가 안전행정부로 바뀐 적이 있다. 이후 2014년에는 행정자치부, 인사혁신처, 국민안전처로 각각 분리되어 이름표를 바꿔달았다. 얼핏 보면 말장난 같고 탁상공론인 것 같지만 프레임을 바꾸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인정해줄 필요가 있다. 단어가 곧 프레임이기 때문이다. 프레임이 질문이다. 프레임이 질문이라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질문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순서 역시 이해 못지않다. 다음에 소개할 연구는 원래는 조사 방법론에 관한 것이지만 프레임과 질문 사이의 깊은 관련성을 잘 보여준다. 연구자들은 행복에 미치는 데이트의 중요성을 알아보기 위해 두 가지 질문을 미혼자들에게 던졌다. 당신은 요즘 얼마나 행복하신가요? 당신은 지난달에 데이트를 몇 번 했나요? 분석 결과 데이트 횟수와 행복 사이에는 0.1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데이트 빈도가 행복에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는 결과였다. 그런데 이 연구자들은 같은 질문을 또 다른 미혼 남녀에게 순서만 달리해서 물었다. 당신은 지난달에 데이트를 몇 번 했나요? 당신은 요즘 얼마나 행복하신가요? 그랬더니 행복과 데이트 사이의 상관관계가 0.6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정도의 상관관계라면 행복에 미치는 데이트의 힘은 크다고 할 수 있다. 질문을 아까와 같은 순서로 던지면 행복과 데이트의 관계는 약한 것으로 결론 지었을 테고, 만일 좀 전과 같은 순서라면 둘의 관계는 강한 것으로 결론을 내려줬을 것이다. 이 연구는 여론조사에서는 질문의 내용뿐 아니라 질문의 순서도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질문의 순서가 중요한 이유는 앞에 질문이 뒤에 나오는 질문을 해석하는 프레임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행복과 데이트 사이의 상관관계가 약한 이유는 첫 번째 질문에 자신이 행복하거나 불행하다고 답을 했다고 해서 지난달 데이트 횟수를 왜곡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B 질문의 경우
지난달에 데이트를 많이 했다고 답한 사람은 자신의 행복을 데이트 프레임으로 보게 되기 때문이다. 같은 논리로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없어서 데이트를 못한 사람도 데이트 프레임으로 자신의 삶을 보기 때문에 별로 행복하지 않다고 말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둘 사이의 상관관계가 높아진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주는 요소는 돈, 건강, 가족, 일, 날씨 등등 매우 많다. 그러나 데이트를 몇 번 했는지 묻고 나서 그 많은 요소들 중에 데이트가 삶을 바라보는 주된 프레임으로 작용한다. 그 결과 데이트 횟수에 따라 자신의 행복을 평가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이 연구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추가로 보여준다. 바로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판단하기 직전에 던진 질문이 내 인생을 평가하는 주된 프레임이 된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바로 직전에 던지는 질문은 어떤 것일까? 당연히 평소에 자주 던지는 질문일 가능성이 높다. 평소 데이트에 관한 질문을 많이 한다면 어느 순간에든 그 사람이 던지는 질문을 조사해도 역시 데이트 관련 질문일 가능성이 높다. 돈에 관한 질문을 자주 던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어느 순간에 던지는 질문 역시 돈에 관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평소에 자신이 자주 던지는 질문을 점검해야 한다. 자기 삶에 대한 평가가 시시하다면 내가 시시한 질문을 던지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답이 안 나오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 질문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무언가 더 나은 답을 찾고 싶은 사람은 세상을 향해 던지고 있는 질문부터 점검해야 한다. 나는 세상을 강자와 약자, 성공과 실패로 나누지 않는다. 나는 세상을 배우는 자와 배우지 않는 자로 나눈다. 프레임 초판 서문에서 소개했던 벤자민 바버의 말이다. 이 말은 바버가 세상에 던지고 있는 질문이 무엇인지를 짐작해야 한다. 바버는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그가 성공한 사람인지 힘 있는 사람인지가 궁금한 것이 아니라 그가 현재 배우고 있는 사람인지 배우기를 멈춘 사람인지가 궁금하다. 저 사람은 돈이 많을까? 라는 질문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아름다운 질문이다.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던지는 질문도 아름답다. 질문이 프레임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더욱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는 예전에 방송된 MBC의 나는 가수다. 이하 나가수라는 프로그램의 에피소드를 하나 살펴보자. 이 프로그램 초반에 나가수 참가자들을 일순간 위기에 빠뜨린 사건이 벌어졌다. 바로 가수 김건모의 탈락과 재도전이다. 국민가수 김건모가 청중투표단에 의해 꼴찌로 선정되어 탈락하자 함께 경합했던 후배 가수들은 물론 투표에 직접 참가했던 청중들까지 모두 패닉 상태에 빠졌다. 한 후배 가수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인데 어떻게 김건모가 떨어져? 라며 절규에 가까운 반응을 보였다. 김건모는 어떻게 떨어진 것일까? 왜 사람들은 김건모의 탈락에 그토록 놀랐을까? 여기에 질문의 힘, 즉 프레임의 힘이 숨어 있다. 초기 나가수에서는 경연이 끝난 후에 노래를 가장 잘 부르는 사람을 방청객들이 선택하게 했다. 그러니까 실상 김건모가 꼴찌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적용한 질문은 가장 잘한 사람은 이었지 가장 못한 사람은이 아니란 얘기다. 처음부터 오늘 가장 못 불러서 탈락해야 할 사람은? 이라고 질문했다면 김건모는 탈락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아무리 그날 김건모의 노래가 별로였다고 해도 김건모를 탈락자로 지목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노래를 제일 못해서 탈락할 사람은? 하고 물었더라면 어떻게 김건모가 떨어져? 라는 반응이 성립될 수 있지만 가장 잘한 사람을 묻고 나서 어떻게 김건모가 떨어져? 라고 되묻는 반응은 모순인 셈이다. 가장 노래를 잘 부른 참가자를 묻는 질문에 가장 못 부른 사람을 물었던 것처럼 모두가 반응한 것이다. 사소해 보이는 질문의 차이가 프레임을 바꾸고 그 결과가 큰 파장을 가져올 수 있음을 이미 정치권에서 경험한 바 있다.
2002년과 2012년의 야권 대선 후보 단일화 과정은 질문을 통한 프레임의 위력을 잘 보여준다. 2012년 대선에 출마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 질문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결국 안철수 후보의 일반적인 양보로 애초에 기대했던 소위 아름다운 단일화는 일어나지 않았다. 문재인 후보는 야권 단일화 후보로 누구를 지지하느냐를, 안철수 후보는 박근혜 후보와의 대결에 있어 경쟁력 있는 후보는 누구인가를 택하여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싶어 했다. 얼핏 보면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지만 누구를 지지하느냐와 누가 경쟁력이 있느냐는 질문은 두 후보를 평가하는 프레임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다. 이를 잘 아는 두 후보로서는 양보할 수 없는 프레임 전쟁이었다. 이미 2002년 단일화 과정의 우여곡절을 지켜본 경험이 있기에 양측은 더 양보할 수 없었다. 2002년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는 않았다. 당시 노무현 후보는 지지도 질문을 원했고 정몽준 후보는 경쟁력 질문을 원했다. 팽팽히 맞섰던 양측은 두 질문을 절충하는 방식으로 타협하여 막판에 극적으로 단일화가 성사되었다.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와 경쟁할 단일 후보로서는 노무현 후보와 정몽준 후보 중 누구를 지지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노무현 후보에게 유리한 질문이 만들어진 셈이었다. 질문이 대통령 후보를, 아니 대통령까지 바꿀 수 있음을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2012년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각각 자신에게 유리한 질문을 결코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다. 프레임은 결국 질문임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가 있다.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다. 당시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무상급식을 주장하였고 서울시가 여기에 반대하면서 우리 사회의 정책 포퓰리즘 논쟁이 불이 붙었다. 이 과정에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사퇴했고 이는 그 후 1년의 정치적 변화들을 일으킨 계기가 되었다. 주민투표가 결정되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투표를 무상급식에 대한 찬성 혹은 반대를 묻는 투표라고 생각했다. 다음과 같은 투표를 예상한 것이다. 당신은 무상급식을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찬성, 반대. 그런데 서울시에서 확정한 주민투표 문구는 이런 예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 서울시에서 공개한 실제 주민투표 문구는 다음과 같았다. 소득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는 2011년부터 중학교는 2012년부터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한다. 예, 아니요. 소득 하위 50%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는 단계적 무상급식을 실시한다. 예, 아니요. 찬성, 반대 질문으로 치자면 A가 서울시 교육청 안으로 찬성에 해당하고 B는 서울시 안으로 반대에 해당한다. 그런데 왜 서울시는 찬성, 반대의 질문 대신 위와 같은 전면 무상급식, 단계적 무상급식 질문을 사용했을까? 대개의 경우 사람들은 어떤 이슈이든 전면적이라는 말보다는 단계적이라는 말에 안심한다. 급격한 변화에 대해 본능적으로 불안과 불확실성을 느끼기 때문이다. 따라서 찬성, 반대로 물었을 때 반대가 나올 가능성보다는 전면적, 단계적으로 물었을 때 단계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뒤늦게 이를 눈치챈 야당, 시민단체, 서울시 교육청은 이 질문지를 꼼수라고 비난했지만 실은 사고의 전환을 유도하려는 서울시의 고도의 프레임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48초까지였습니다. 이상.